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두환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누구를 상대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나요? 도시빈민과 장애인을 상대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해서 좌파냐 우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충분히 부유해지면, 국가가 발전하면 부유해지죠.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하는데 실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복지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럼 인기 올라가겠죠. 근데 정부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한 정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국가가 쇠퇴하고. 그리스도 그랬고 최근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실시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파와 좌파가 갈린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 빠르게 발전하죠. 세금이 많이 거쳐요.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위주로 실시하고 그래요.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형편껏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때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마치 선처럼 여겨지면서 그냥 막 실시했죠.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복지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두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봤잖아요.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했죠. 1980년에 다 미리 조치를 취해서 넘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꾸 날조된 역사, 전두환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가리고 안 가르치죠. 한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잘못된 역사 가르치는 거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전두환은 딱 이 복지 정책도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딱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복지 핵심을 딱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실천도 했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전두환처럼 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외에도 몇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또 한 몇 가지 그래요. 일들을 했죠. 많이 언급되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전두환이 볼 때 사회에는 사람 구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한 사람들에는 노숙자나 불황자, 가출 청소년, 범죄자, 마약 중독자, 마약 판매업자, 풍기물란자, 윤락 여성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사람 구실하게 만들기 위해 삼천교육대를 설립했다. 삼천교육대는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사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두환은 삼천교육대를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가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하여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를 편성하라. 교화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일종의. 전두환의 명령으로 1980년 8월 1일 군부대 안에 삼천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삼천교육을 풀이하자면 세 가지를 깨끗이 한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전두환은 정신과 행실, 환경을 깨끗이 하면 사람이 개조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사람도 개조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국가 개조를 넘어서. 군사훈련을 받으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사람 구실 못하는 4만 명을 시설에 수용한 뒤 군사훈련과 유사한 훈련을 시켰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은 정신훈련과 육체훈련이 실시되었다. 정신교육은 두 파트로 나누어졌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이 있었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에는 반공 교육이 있었다. 또한 윤리 교육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쳤다. 성매매, 도박, 음주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육체훈련을 시켰다. 육체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목봉체조를 시켰는데 목봉체조는 무거운 목봉으로 체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목봉을 들고 뛰게도 했다. 이외에도 장시간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도 시켰다. 또한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농사일이나 건축하는 일 등도 시켰다. 그래요.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사람 구실하잖아요.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죠. 정신훈련과 육체훈련을 하면 정신과 행실을 깨끗이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환경을 깨끗이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그렇죠. 세 가지를 깨끗이 하는 게 삼천교육이라 했죠. 정신과 행실, 환경.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에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생기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일환으로 시설 청소를 시켰다.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한 6개월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후에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착하게 살았는지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러한 통계자료는 현 시대에 없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행적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런 통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큰 무리를 일으켰다면 삼천교육대가 언급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회적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대부분 착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교육받은 이들 중 몇몇은 공황장애, 대인기피, 환청 등 정신병이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그때 교육받은 애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1980년이니까 20, 30살 정도 됐으면 그때 45년이 흘렀으니까 한 7, 80 됐겠네요. 그래도 오래전 이야기죠. 한 45년 전 이야기니까. 전두환이 벌인 일을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총기범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 발생률도 낮다. 그래요. 교육시킨 게 인권유린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시대적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면 인권유린이 아니고 약간 그런 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그 당시에는 전두환은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 했겠죠. 또한 야간에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다. 미국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총기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야간 외출은 생각도 할 수 없다. 한국은 굉장히 치안이 안정되어 있죠. 근데 치안이 안정된 한국과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리, 벨기에의 브뤼셀, 스웨덴의 스톡홀름도 치안이 불안하여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나 브라질, 필리핀 등도 그러하다. 이런 곳들도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 치안이 저절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는 건국 시기에도 좌파 조폭, 우파 조폭이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도 한때는 조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즉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전두환이 이 무렵 확실하게 기강을 잡았기 때문에 치안이 안정된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치안이 안정된 것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치안이 안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범죄를 일으키려는 이들 역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강을 잡았다는 거예요. 4만 명을 수용했다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겠죠. 조폭 출신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불황자도 있고. 그때 기한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 전통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전두환은 한국의 가난한 이미지를 이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이 가난한 국가로 인식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의 이미지도 나빠진다. 그렇죠.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국민들로 생각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인들의 인식에는 6.25를 치른 나라, 뭐 그 정도죠. 뭐 아주 나라가 피폐해진 나라, 아주 원조받던 국민들, 뭐 그 정도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한국 국민들 역시 자신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외국인을 접촉하면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보통 빈국의 국민, 부국의 국민을 만나면 위축되잖아요. 자신이 미개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저쪽은 선진적인 문명을 지닌 사람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에 전두환은 올림픽을 유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발전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한국의 전 세계에 떨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시 서울은 일본의 나고야와 경쟁했는데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서울로 결정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근데 군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역사가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계속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의 중심이었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봤으니까 반발 세력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해외에서의 테러와 남침용 땅굴 발견 등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래요. 도발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도발이 두 건 있었죠.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던 중 북한 공작원들이 아웅산 묘소에 설치한 원격 조종 폭탄이 폭발했다. 이 테러로 당시 수행 중이던 장관 및 고위 인사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차량 정체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어 위기를 넘겼다. 그런 일이 있었죠.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파되었다. 북한 공작원 김현리와 김성일이 기내에 설치한 폭탄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북한은 한국인들 상대로 그 당시에 도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상대로 테러도 했어요. 실제로. 김승일은 체포되기 전 자살했고 김면희는 바레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이후 북한의 소행임을 자백했다. 이 사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조성하여 올림픽을 무산시키거나 망치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늘 그랬죠. 북한은.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로 계속 인식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월드컵 때도 서해 교전을 일으켰잖아요. 결승전 때.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그래요. 한국 내 그렇죠. 공산주의 세력도 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간첩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 그래요. 그와 같은 공산주의 세력은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70년대죠. 계속 사라지지 않았겠죠.
인혁당, 통영당, 민청항양 사건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 그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발언을 들어봤죠. 저번에 살펴봤죠. 대표적인 인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문재인은 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간첩을. 그 통일당 사건에 연루된 간첩이죠. 신영복은. 그 20년 뒤에 전향한 거죠. 그럼 곳곳에 있다 했잖아요. 정유인도 있고 재계에도 있고 소주 처음처럼 그것도 신영복채라고 하잖아요. 계속 확산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소주에도 신용복의 흔적이 있잖아요. 간첩을 중심으로 확산되니 간첩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친북 인사가 된다. 물론 그와 같은 인사는 중심이 되는 간첩을 아예 모를 수도 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간첩을 중심으로 퍼지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친북 인사가 되는 케이스. 꼭 한 가지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북 공산주의 세력이 되는 사례가 위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이나 책을 접하고 친북 공산주의 세력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둘 다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몰래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해외에 나가 북한 서적을 구하여 읽을 수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전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단파 방송과 일본을 통해 입수한 서적을 통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되었다고 전해지는 김명환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있다고 하죠. 한때 김명환을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었다고 전해진다. 제법 그 세력이 커져 그 세력이 NL로 불리기도 했다. NL은 뭐냐?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로 한국 사회를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그 식민지면서도 이제 하여튼 그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식민지다. 공산주의가 정당하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북한이 주동을 해야 된다. 북한 공산당에 충성해야 된다.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죠. 북한 공산당 주장과 같은 것으로 반미 반제국주의를 중시한다. 그렇죠. 자생적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언급한 사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친북이잖아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인정받은 김영환은 1991년 몰래 밀입국하여 김일성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 그래요. 자생적으로 됐지만 이 사람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북한 공산당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경우 간첩이 되는 것이다. 바로 자생적으로 생겼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추종하는 게 뭐 북한 공산당이니까 접촉하면 바로 간첩이 되는 거죠. 접촉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간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생적 간첩인 거죠. 그래요. 김병환은 밀입국하여 김일성을 접촉한 직후 바로 전향했다. 아마도 북한의 현실을 보고 직접 보고 크게 실망했던 것 같다. 좀 특이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동경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전향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좀 뭐 큰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NL이 일으킨 사건으로는 1985년 5월 23일에서 25일 학생들이 일으킨 미국 문화원 정거농성 사건이 있다. 5월 23일 11시경 75명의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에 진입해 건물 내부를 점거했다. 75명이 미국 문화원을 습격해서 점거했다는 거예요. 광주 항쟁 진상규명 및 미국 책임 인정, 전두환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5월 25일 경찰은 학생 전원을 체포했다.
대표적인 인사들로는 함은경, 박선원, 고진아 등이 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당시 75명이 참가했는데 25명은 구속 처벌하였고 나머지는 처벌 경우가 많아 방면했다. 악질이라 생각하는 25명만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막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려도 1970년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다 처벌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현 시대에서는 자꾸 그거 뒤집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도 안 되는데. 공산주의 세력 계열에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한 공산주의 세력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채택하는 세력이 있다. 한국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한국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을 해외에서 들여와 몰래 읽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PD로 불리기도 했다. NL이니 PD니 하지만 결국 그게 그거다. 북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NL이 되고 한국 내 공산주의 활동을 하여 한국을 공산화한 뒤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면 PD가 되는 것이니 결과는 같은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서 뭐 할 거냐요.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통일하면 되지. 그거 갖다 바치겠죠. 똑같은 거지 뭐 그게 뭐 다른 거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데 먼저 공산주의 국가가 된 북한과 통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즉 목표는 같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시 대표적인 인사로는 김문수, 심상정, 노회찬, 조국 등이 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AI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크스는 근로자를 통한 폭동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했느냐? NL은 이제 반미를 중시해서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을 주로 습격하죠. 근데 PD는 조금 다르죠. 노선이 한국을 먼저 공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동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란이나 뭐 어떤 활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근로자를 통한 폭동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다.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PD 인사들은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따라 비밀리에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퍼뜨렸다. 그렇죠. 정통적인 방법이죠. 김문수는 1980년대 초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서 퍼뜨렸고 노회찬은 인천 지역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퍼뜨렸고 심상정은 안양 지역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퍼뜨렸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넓혀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PD가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6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 학습 모임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을 학습하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례로 당시 PD 계열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수십 명이 연루되었고 일부는 구속되었으면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았다. 당시 처벌된 인사로는 정현권, 강상윤, 김신 등이 있다. 너무 처벌을 약하게 했죠. 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날뛰는 거예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다 방면하고 그냥 악질들만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교화를 시킨 것도 아니고. 관대했다는 거예요. 관대해 놓으니까 막 퍼지는 거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그러한 자가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원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될 수 있다. 고대로부터 관습적인 생각이 있다. 신분제도에 입각한 생각,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 등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생각들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때 비로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다.
지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 거기에도 NL과 PD가 있더라. 그게 그거지만 하여튼 뭐 분류하더라. 그렇죠. 근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해서 꼭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곧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는 여러 반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단하면서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 민주당과 민주당계 인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건국 세력이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습적 생각에 지배당하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어 박정희와 전두환의 근대국가 수립을 반대했다. 사실이죠. 퇴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국 시기 한민당을 세운 주역들이 뜻이 전승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세울 때는 갑신정변 인사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실력 양성파죠. 그 계열이죠. 그 계열은 그래요. 확실했던 거예요. 삼국은 육성, 그 갑신정변 인사들이 주장한 거 보라는 거예요. 박용료, 유길준, 윤치호 이런 사람들 추문제도 폐지해야 된다. 삼국은 육성해야 된다.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까지 내려오면 중간에 막 뒤섞이기도 했죠. 임시정부 인사들하고. 임시정부 인사들은 확고한 사람들이 아니죠. 공산주의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죠. 많이 퇴행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정반대인 그 농업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갑신정부 인사들은 국내파 인사들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농업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공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민간기업 육성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뜻은 박정희와 전두환한테 이어진 거죠. 사람으로 보면 분명히 민주당이 계승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상태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관습적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현 시대 민주당 계열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민당을 부끄럽게 여겨 한민당을 세운 이들이 사진을 걸지 못하고 원수처럼 싸운 김구 사진을 걸었으니 전승발전을 고사하고 자식이 부모를 갈아치우는 셈이다. 자기 부모는 그렇죠. 사실은 건국 세력이기도 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는데 그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어떤가요? 김구한테 총 맞아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던 정당이고 김구는 또 죽이고 그랬죠. 송진욱은 장덕수군 김구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연루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김구가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 사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자기 정당의 부모를 갈아치운 셈인 거죠. 웃긴 사람들인 거예요. 통상 그러한 세력을 앞에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세력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뭘 했나요? 자기는 근대국가 수립 주장하는데 농업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원래는 알맹이가 있었는데 다 썩어서 사라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세력이 있고 1946년 10월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선거를 실시하고 이승만이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래요. 원래는 사실은 이 선거를 실시하는 거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도입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꼭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도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냥 선거가 아니라 뭐 이런 비밀
우리가 치르는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비밀 선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원래 한국에 없던 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방 전에 한국인들이 원했던 게 뭔가요? 가장 원했던 게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민주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1945년 이전에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열망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냐? 유군정 사령관 하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승만이 계승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일종의 선거주의 세력인데 이러한 세력은 경우에 따라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결합되기도 하고 공산주의 세력과 결합되기도 한다. 선거를 중시하는 세력인 거죠. 통상 전자와 결합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부르며 후자와 결합할 경우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른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선거의 결과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역시 있을 수 있다. 이를 선거 만능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선거 만능주의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선거 만능주의자는 쉽게 찾기 어려운데 선거 만능주의자로 보이는 이들에는 김명삼과 김명삼계 인사들, 안철수, 이종찬 등이 있다.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의 특성은 특별히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없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른 특성이 있다. 그런 특성이 있다. 어떤 국가를 만들자는 거냐.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게 아니면 또 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더라. 그런 거죠. 이들은 별개의 것 같지만 깊은 연관이 있다. 특별히 수집하고자 하는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없으니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